다음은 토큰 증권의 제도적, 기술적 의의입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NFT, 토큰 조각 투자, 그리고 토큰 증권에 대해서 각각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토큰 증권에 대한 기술적 의의를 에 대해서 좀 논의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입니다. 제가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위키디피아에서 가져왔는데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며 명확한 사용 권한이 부여된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사진, 로고,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시청각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디지털 그림, 워드 문서, 전자메일, 웹사이트 등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같은 형태의 자산이나 게임 내 재화도 디지털 자산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정의를 보시면은 대부분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디지털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정의를 좀 가져왔는데 미국 국세청은 미국의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통화가 아닌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매입, 매도, 소유, 양도 또는 거래가 될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세금의 정의는 암호로 보호되는 분산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에 기록된 가치의 디지털 표현을 전체를 그러니까 좀 광범위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예시로 비트코인과 같은 전환 가능한 화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NFT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모두를 이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법률적으로 좀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규제 법률입니다. 크게 금융상품 관련된 디지털 자산과 금융상품 관련 외의 디지털 자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금융상품 관련된 디지털 자산으로는 전자증권법상의 주식과 전자증권, 그리고 토큰 증권, 그리고 그 밖에 증권성이 인정되는 NFT가 있습니다. 그 밖에 금융상품 외에 디지털 자산으로는 가상자산, 그리고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NFT, 비금융 디지털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금융상품 관련된 디지털 자산은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증권으로서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받고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규정을 따릅니다. 그 밖에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NFT나 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민법을 통해 적용받고 비금융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선화증권, 게임 재화 등의 경우에는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개념은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가상자산의 범위가 사실상 아주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조 1항에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법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입법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과 가상 자산이 구분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 자산을 제외한 디지털 자산은 법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조 1호 단서에 있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의 적용 및 정의 및 적용 범위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 정의는 여기 보시다시피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가목, 남목의 행위를 중개 및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 및 관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의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3조에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항이 있어서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체계는 1장의 총칙, 2장의 이용자 자산의 보호, 3장의 불공정 거래의 규제, 4장의 감독 및 처분, 5장의 벌칙 규제로 자본시장법의 축소 버전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종류로 전자증권이 있습니다. 전자증권은 전자증권법 2조 1호에 관련된 정의가 보시다시피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상대로 미국 증권거래법 위반을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관련해서 리플을 판매하거나 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리플의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서 제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거래가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금전의 투자를 통해서 특정 자금을 프로젝트나 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나 발행인과의 자금과 결합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력보다는 발행인이나 제3자의 사업활동에 의존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거래가 단순한 상품의 구매나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금융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기준을 통해서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고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에서 리플 판례를 다시 살펴보면 리플이 판매되는 형식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리플은 전액 출자 자회사를 통해서 서명 계약에 따라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리플을 판매했습니다. 둘째로 리플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리플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거래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세 번째로 리플은 서비스에 대한 지불 형태로 리플을 배포하거나 판매하기도 하였고 직원에게 보상 형태로 리플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리플 판례를 살펴보면 하위 테스트를 근거해서 기간 매매에 대해서 투자 계약성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금전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기간 투자자는 법정 화폐 등을 리플의 구매 대가로 지급하였으며 리플랩스는 금전의 지급이 있었음을 다투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과 관련돼서는 리플랩스는 기관 투자자 판매 대금을 다양한 자회사의 은행 계좌에 모아서 관리하였고 자회사의 계좌는 분리되었지만 리플랩스가 모든 자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투자금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기관 투자자가 동일한 대체 가능한 토큰인 리플을 받으므로 각 기관 투자자, 리플랩스 및 다른 기관의 투자자가 공동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며 공동사업의 요건에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전략, 기관 판매 성격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리플이 기관 판매를 받은 자금을 리플 시장을 개선하고 리플 지갑의 용도를 확장하고 개발해서 리플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본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그리고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리플 사례에 대해서는 기간 판매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증권법 5조의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관련 법은 이제 증권 공시 규제를 어긴 것에 대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에서도 증권의 경우에는 발행하기 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해당 자산이 증권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공시 규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플의 사례의 경우에도 기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해당 상품은 증권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돼서 공시규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으로 테나폼랩스의 루나 판례를 잠깐 살펴보면 루나의 경우에도 투자계약의 증권성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하위 테스트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사업 요건의 경우에는 루나 판매 대금으로 루나 보유자의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에 루나 투자자가 금전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루나의 판매 과정에서 루나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 지분을 사는 것 같다. 그리고 루나의 가치는 테라폼 생태계의 성장하는 만큼 커진다 등에 대한 이제 권 씨의 발언이나 약속 등을 증거로 제3자의 노력으로 창출된 수익에 대해 루나 투자자가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관련해서 해당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이제 공시 위반으로 이제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도 정권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해당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증권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가상자산 이외에 다양한 자산들도 증권성 판단에 따라서 해당 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FT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각 토큰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새로운 자산을 말합니다. NFT는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원본성을 보장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NFT의 증권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NFT 아트나 현물 NFT 등의 수집품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권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각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각투자는 이제 조각투자에 대한 증권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자산을 다양한 사람들이 등기를 해서 나누어 소유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조각투자라고 하는데 조각투자와 증권의 개념이 좀 사실 많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권의 유행 중에서 투자계약증권이 되게 그 적용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이 조각투자인지를 살펴보는 것보다 해당 상품이 조각투자이면서 증권성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조각투자인지 아니면 조각투자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높은 상품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자 없이 조각투자 수익의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 및 능력을 통해서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 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 대상의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분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주각투자가 아니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주각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로 주각투자 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의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일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 투자자가 주각투자 대상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주각투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직접 분할해서 등기하는 아파트나 뭐 부동산 같은 그런 경우나, 아니면 대상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회원제 콘도 회원권 같은 그런 좀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증권성이 좀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주각투자 관련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에 관련된 법령을 모두 준수하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각투자 또한 해당 주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을 지켜야 되고, 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시장을 개설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같이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TO와 RWA 그리고 토큰 증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STO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RWA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산들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토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RWA와 STO, 토큰 증권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STO와 토큰 증권은 사실상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를 통해서 토큰 증권의 정의가 분산원장을 통해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O와 토큰 증권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담고 있는 정의를 RW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큰 증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로 음식과 그릇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음식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6가지 증권 형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릇에 해당되는 것은 발행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상품으로서 전자증권으로 일반적으로 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행될 이제 토큰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나 토큰증권으로 을 통해서 발행될 분산원장에 발행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권의 발행 형태를 보면 이제 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적인 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증권 형태로 많이 발행되고 있고, 증권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증권뿐만 아니라 토큰증권으로도 분산원장으로 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은 지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6가지 증권이 있으며, 증권에 대한 정의는 이제 자본시장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투자계약증권인데, 자본시장법 4조 6항에 보시면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대한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앞서 하위 테스트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좀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손익을 귀속받는 부분이 기존의 이제 미국의 증권법의 그 증권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은 좀 차이점이 있는 점이 이제 계약상의 권리로 표시된 걸로 이제 제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주요 요건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하며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이며 이익 획득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산이든 투자계약증권을 통해서 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증권을 분사원장에 기장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토큰증권이 되게 됩니다. 정부에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을 통해서 다양한 자산을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요. 이 증권을 분산원장에 발행했을 때 토큰증권이 됩니다. 그리고 발행된 증권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총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여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센스를 신설해서 토큰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센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외거래 중개업자 라이센스를 신설해서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센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만약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발행인이라고 한다면 해당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찾아가서 토큰증권을 발행을 요청해서 발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발행된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통해서 관리됩니다. 그리고 분산원장에 발행된 증권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에서 총량 관리를 하게 되고요. 발행 이후에 장외거래 중개사업자를 통해서 유통을 할 수 있으며 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로 또 상장해서 이제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토큰증권이 제도화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도적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행과 관련해서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서 토큰증권을 수행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 관련해서는 투자계약증권 및 유통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요. 장외거래 중개업자 라이센스를 신설하고 소액투자자 매출 공시를 면제, 그리고 디지털 증권 시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밖에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탁 자산을 확대하는 신탁업 개정안도 안건 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토큰증권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기술적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큰증권의 발전 관점에서 크게 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실물증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종이 형태 증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디지털로 바꾼 것이 이제 전자증권입니다. 전자증권은 전자증권 등록기관인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증권을 중앙화된 체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서 분산원장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통해서 쉽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들이 분산원장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비해서 크게 탈중화된 체계로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분산원장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들을 이제 증권시장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큰증권이 제도화될 때 계좌 구조에 대한 예상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전자증권법 개정안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자증권의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증권 등록기관에 정보를 이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좌관리기관은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는 한편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었고요. 계좌관리기관의 자기 계좌 등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신설될 예정인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의 고객계좌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 계좌를 모두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계좌에 대한 총량을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으로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점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자기 계좌를 이제 전자등록기관에 직접적으로 등록할지 아니면 양쪽에 등록할지에 대한 부분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뭐 전자증권법 개정안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결정 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현행법상 증권 발행이 가능한 수단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투자계약증권, 토큰증권 제도화가 있습니다. 먼저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받아서 이미 몇몇 회사들이 신탁수익증권 그리고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그 증권 신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증권 발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금융위원회에서 그 다트에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양식이 나오면서 지금 미술품 또는 한우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큰증권 제도화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해서 통과되어야 토큰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토큰증권은 제도화되고 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아마 실제로 그 증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의 기술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원장상의 기록에 대해서 법적 추정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분산원장에 기록된 자산에 대해서 제도적인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신뢰 기반 서비스 시장의 출현 그리고 탈중화된 금융 서비스, 컨소시엄 단위의 금융 생태계 그리고 비금융 사업자의 금융 서비스로의 진출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로의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원장이 아닌 기존의 금융 생태계의 경우에는 기업 단위로 비즈니스의 생태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나올 분산원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분산원장의 여러 금융기관 그리고 서비스 사업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아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해당 토큰증권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로의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금융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가 결합되는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들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